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16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드라마 성난 사람들 시즌2입니다. 2023년에 공개된 시즌1에 이어서 3년 만에 시즌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시즌 단위로 매번 독립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보여주는 엔솔로지 시리즈입니다. 그 말은 시즌1과 시즌2가 스토리나 캐릭터상의 연결고리가 없다. 시즌1을 보지 않아도 시즌2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성난 사람들 시즌1이 골든글로브와 에미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완성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시즌2를 볼 거라며 시즌1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즌1, 시즌2 동일하게 쇼러너 겸 크리에이터가 한국계 이성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더욱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시즌2는 아예 한국에서 촬영한 분량도 있어요. 시즌1과 비교해서 시즌2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캐스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시즌1은 스티븐 연을 제외하면 엄청 유명하다고 할 만한 배우는 없었는데 시즌2는 오스카 아이작, 캐리 멀리건, 켈리 스페인이, 찰스 멜튼, 윌리엄 피츠너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요. 이 중에서 찰스 멜튼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배우죠. 그리고 한국 배우도 윤여정, 송강호 이런 유명 배우들, 거기에 K-팝 혼성그룹 카드의 멤버인 BM, 그리고 장서연이라는 여배우, 이런 젊은 한국 배우들도 출연합니다. BM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일단 성난 사람들 시즌1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작품이고 시즌2를 본 감상은 저는 보고 나서 좀 당황했습니다. 시즌1과 느낌이 꽤 달랐고요. 아무리 한국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도 시즌1은 그래도 확실한 미국 드라마 느낌이었는데 시즌2는 특히 후반부 내용은 그냥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느낌도 들었고요. 심지어 후반부의 배경까지 한국이니까 미드가 아니라 한국 작품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특히 범죄 소재의 한국 작품들이 클라이맥스에서 대책 없이 막 나가는 전개 보여줄 때 그 느낌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저는 이 후반부는 아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국 배경으로 오스카 아이작이나 캐리 멀리건 같은 헐리우드 톱스타들이 되게 한국 작품스러운 소동극 한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 자체로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후반부가 좀 당황스러운 걸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긴 해요. 다만 시즌1보다는 확실히 평가가 좀 낮을 것 같고 시즌1처럼 큰 상 수상하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이 영어 원제는 비프인데 이 단어가 소고기라는 의미이지만 갈등, 기싸움 이런 의미도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거를 한국 넷플릭스에서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는데 시즌1까지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즌1의 두 주인공 스티븐 영과 엘라 웡이 1화부터 보여준 모습이 완전 성난 사람들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시즌2의 주인공들은 시즌1의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르고요. 비프라는 제목, 갈등, 기싸움 이런 의미가 결국 이 드라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인 거예요. 막 성질내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즌2에서는 시즌1처럼 주인공이 막 혼자 화내고 성질을 주체 못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성난 사람들이라는 한국 제목이 시즌2에는 좀 맞지 않는 느낌. 그리고 시즌2의 내용을 보면 물론 시즌1에서도 특히 스티븐 영과 관련된 스토리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긴 했지만 시즌2는 그 주제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 내용이 성난 사람들 시즌2보다는 한국 영화 기생충의 속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고급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입비만 30만 불, 부자들만 이용하는 클럽이에요. 그런데 주인공들은 컨트리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1화의 제목이 우리는 절대 못 가질 모든 것들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고용인들의 격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현실에 불만을 품은 가난한 고용인들이 저들이 가진 걸 우리가 뽑아 먹어야 한다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은 되게 기생충스럽거든요. 상황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되게 유사한 지점들이 있어요. 또 적절한 시점에 송강호 특유의 저 망연자실 표정까지 나와주니까 이거 혹시 기생충 속편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물론 송강호의 역할은 기생충에서 했던 역할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 쪽에 있는 캐릭터. 그런데 또 완전히 그쪽은 아니고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즌1은 2명의 주인공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시즌2는 2명이 아니라 커플 두 쌍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4명, 오스카 아이작이 연기한 조시, 캐리 멀리건이 연기한 린지 이렇게 2명이 부부이고 찰스 멜튼이 연기한 오스틴, 켈리 스페인이가 연기한 애슐리 이 둘은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약혼만 한 상태. 그런데 이미 같이 살고 있고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예요. 조시는 컨트리 클럽
클럽의 총 지배인입니다. 고급 컨트리 클럽의 총 지배인이면 월급이 꽤 될 테니까 컨트리 클럽 회원들 정도는 아니어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 편이고요. 집도 꽤 넓어요. 그리고 회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상류층 인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반면 오스틴과 애슐리, 이 젊은 커플은 가난합니다. 컨트리 클럽에 고용되어 있지만 둘 다 정규직도 아니고 애슐리는 말단 직원, 클럽 내 골프장에 음료수 카트 몰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고 오스틴은 예전에 미식축구 선수로 무슨 상도 받고 했었는데 부상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클럽에서 파트타임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상 알바나 다름없는 수준. 그렇게 부자들의 클럽에서 가난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죠. 총지배인 조씨가 사무실에 지갑을 놔두고 가서 지갑을 발견한 중간관리직 직원이 늦게까지 퇴근 안 하고 어디서 꽁냥거리고 있던 오스틴과 애슐리를 발견하고 조씨의 집으로 지갑을 가져다 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별 생각 없이 차 타고 조씨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조씨하고 린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틴과 애슐리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고 혹시 가정폭력이나 그런 상황이라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부부싸움 하는 걸 촬영합니다. 골프채 들고 휘두르기도 하고 뭐 그런 심한 부부싸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창문으로 눈이 마주쳐가지고 오스틴과 애슐리는 도망을 쳐버리죠. 다음날 그냥 부부싸움이었다,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애슐리가 일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느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든요.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이 늦어지면 앞으로 임신을 못하는 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없어. 그래서 오스틴이랑 대화하면서 엄청 속상해하죠. 보험이 없어서 임신도 못할 상황이라니. 자본주의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 막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좌절시키는 시스템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게 만들어 놨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도 부자들이 다 차지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도 그들이 가진 걸 빼앗아야 한다. 그래서 조씨와 린지가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찾아가서 영상 보여주면서 이 영상이 공개되면 곤란할 겁니다. 사실 좀 심하게 싸우긴 했지만 단순한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실제 상황보다 더 폭력적이고 심각해 보이는 모습으로 찍힌 거예요. 상류층 고급 컨트리 클럽이니까 이런 걸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최악의 경우 총지배인 자리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최근에 이 클럽의 오너가 바뀌었어. 새로운 회장이 며칠 뒤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새 회장이 직원들 물갈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케이, 영상 지우는 조건으로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애슐리가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정규직 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규직 자리를 얻습니다. 애슐리는 학력이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졸들만 뽑히는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심지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해고하고 애슐리를 그 자리에 넣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애슐리는 원하는 걸 얻었지만 이때부터 오스틴하고 관계가 약간 애매해집니다. 오스틴은 클럽에서 파트타임 트레이너로 일하는데 일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놀 때가 더 많아. 애슐리는 더 바빠져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오스틴은 일이 없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애슐리가 오스틴의 일자리까지 알아보거든요. 이 부분 내용이 기생충하고 되게 비슷해요. 클럽에 새로운 오너가 옵니다. 윤여정이 연기한 박 회장이라는 캐릭터. 윤여정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박 회장이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는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니스라는 통역 겸 비서 같은 역할의 캐릭터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유니스 역할은 장서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했고요. 그런데 박 회장은 사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왜 영어를 못하는 척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냥 성격 자체가 좀 빌런 같은 캐릭터라서 영어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고용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겠다는 의도인 것도 같고, 나중에 조씨나 애슐리한테 사실은 나 영어 할 줄 안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신뢰를 주는 척 부려먹을 신복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매사에 이런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캐릭터예요. 아무튼 애슐리가 박 회장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슐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내 약혼자가 이 클럽에서 파트타임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격증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가 잘 풀려서 아예 클럽에 전속 물리치료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가짜 자격증 위조해서 만들고, 이런 전개와 과정이 기생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아무튼 오스틴이 면접 같은 걸 보러 가는데 박 회장이 바쁘다 그러면서 유니스한테 대신 치료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가 오스틴한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위험한 자세를 취하고 둘 사이에 뭔가 스파크가 생길랑 말랑 그런 그림이 나오죠. 오스틴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설정이라서 유니스도 한국인이니까 오스틴은 유니스랑 자기가 뭔가 통한다고 느낍니다. 이러면서 점점 오스틴과 애슐리 사이에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조씨와 린지 부부, 이 둘은 처음에 부부싸움도 했듯이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인데요. 둘 사이에 자식도 없고 버버리라는 이름의 닥스훈트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조씨가 클럽의 총지배인이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과의 격차는 계속 느끼고 있고, 두 사람은 원래 게스트 하우스를 하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거고, 린지가 아마 인테리어 전공인가 그래가지고 클럽 시설의 인테리어도 도와주지만 집을 게스트 하우스로 꾸미는 일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조씨는 예전에 음악을 했었고 게스트 하우스를 열면 조씨가 무대에서 연주도 하는 그런 꿈을 계속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꿈이 실현될 기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린지가 늘 불만을 토로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약간 레볼루셔너리 로드, 그 영화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애슐리가 영상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일 꼼꼼하게 잘하던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애슐리를 앉혔잖아요. 애슐리는 중졸이라서 빡대가리인 거야. 특히 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 청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조씨가 이걸 이용해서 클럽 자금을 횡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청구 금액이 5,000불 이상이면 오너 승인이 들어가야 하니까 4,999불로 해가지고 그 돈을 조씨가 어머니랑 공동 명의로 해둔 통장인가 거기로 계속 넣은 거죠. 그런데 애슐리는 이걸 눈치를 못 채지만 애슐리가 일 처리가 늦어서 퇴근하고 집에까지 그 서류들을 가져오거든요. 오스틴이 그 서류를 보고 금액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유니스한테 얘기를 하고 유니스가 박 회장에게 얘기해서 결국 조씨의 횡령 계획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이 상황을 또 이용을 합니다. 박 회장이 이혼이든 사별이든 겪으면서 결혼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현재 남편은 20살 정도 연하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송강호가 연기한 김 박사라는 캐릭터. 그런데 김 박사가 나이가 들면서 수전증이 생겨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사망 원인을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조작하고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줘야 하는데 이게 명백한 불법 행위니까 클럽을 돈 세탁 창구로 이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씨가 했던 방식으로 4,999달러씩 보내는 방법을 썼는데 나중에는 서울에 가서 성형을 받고 오는 패키지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 대금이 입막음 뇌물로 전달되게 자금 경로를 짠 거예요. 그리고 클럽의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이 상품을 팔면 커미션을 받는 식으로 해서 판촉을 하게 됩니다. 박 회장의 이런 범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주인공 4명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애슐리가 오스틴과 유니스의 사이를 의심해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운전 중인 차 안에서 싸우다가 애슐리가 홧김에 차에서 뛰어내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서 참 환장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병원 에피소드가 그나마 시즌1 느낌에 가까운 성난 사람들이라는 한국 제목에 잘 들어맞는 그런 화딱지 나는 전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어느 정도는 과장일 수도 있고 실제 미국 의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보험 관련해서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이 5,000불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5,000불까지는 본인이 그냥 내야 한다. 그런 걸로 멘붕하는 내용이 우선 나오고 접수한 다음에 4시간, 5시간 기다리게 되는데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이 이상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조씨가 병원에 오거든요. 자기 아는 의사한테 진료 예약했으니까 거기 가자고. 그런데 그 대신 지난번에 부부싸움 촬영한 거 그거를 휴대폰에 있는 거는 지웠는데 클라우드나 어디 백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백업도 다 지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다툼이 벌어져서 조씨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가 애슐리가 지난번처럼 또 복통을 느끼거든요. 병원의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서 결국 자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애슐리가 너무 화가 나서 조씨한테 원한을 품게 되어 엄청 무서운 복수를 할 것처럼 조씨의 집이 비어있을 때 찾아가더니 조씨가 받은 무슨 트로피가 있는데 그거를 열쇠 같은 걸로 막 그어서 훼손해놓고 이거 훼손한 거는 조씨가 끝까지 몰라요. 티도 안 나는 수준의 복수. 그리고 애슐리가 자기 생리혈을 손가락에 묻혀서 냉장고에 있던 오렌지 주스에 휙휙 저어버립니다. 나중에 조씨가 돌아와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다가 내려놓고 마시려다가 내려놓고 뭐 그런 코미디 장면이 나오고요. 결국은 마시게 되죠. 당한 사람이 눈치도 못 채는 이런 복수. 그런데 애슐리가 의도하지 않은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조씨와 린지가 자식처럼 키우던 버버리라는 닥스훈트, 애슐리가 조씨의 집을 나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버버리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수색을 해서 찾게 되는데 근처 돌아다니던 코요테한테 물린 상태였어요. 버버리는 결국 죽게 되고 원래부터 조씨와 린지는 한계에 도달한 부부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혼을 결정하죠. 그런데 린지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조건으로 이혼하려고 애슐리가 찍은 부부싸움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애슐리랑 일부러 친해지고 애슐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투어 패키지를 판매하면 커미션을 받거든요. 애슐리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린지가 도와주는 거죠. 회원 중에서 윌리엄 피츠너가 연기한 트로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트로이의 아내 에이바를 꼬셔가지고 서울 투어 패키지를 예약하고 린지 본인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세 여자가 같이 서울에 가게 돼요. 그런데 박 회장이 꾸미고 있는 패키지 상품의 실체를 유니스하고 우시라는 또 다른 남자 직원이 알게 되거든요. 우시 역을 연기한 배우가 K-팝 혼성그룹 카드의 멤버 BM입니다. 우시와 박 회장이 대화하는 걸 보면 우시가 박 회장의 전 남편의 아들인 것 같아요. 박 회장과 이혼한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인 것 같고, 아무튼 박 회장이 클럽을 인수하면서 우시에게 클럽에서 테니스 코치로 일할 수 있게 자리를 주는데, 우시가 박 회장의 음모를 눈치채가지고 그걸 빌미로 박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의 부사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알겠다라고 하지만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우시를 죽입니다. 유니스는 박 회장이 우시를 죽였다고 눈치를 채고, 그리고 박 회장의 패키지 상품 관련된 범죄, 그런 범죄들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전개들이 나오거든요. 박 회장이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휴대폰 화면이 켜진 상태, 그래서 잠금이 풀려 있잖아요. 그 상태로 유니스가 휴대폰을 확보해서 정말 어이없게 증거를 확보하게 된 거죠. 유니스가 이 휴대폰으로 어떻게 할지 오스틴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유니스하고 오스틴이 이렇게까지 박 회장의 범죄를 폭로하려고 목숨 걸고 애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박 회장이 유니스한테 연락해서 휴대폰 두고 간 거 네가 가지고 있니? 나 지금 서울행 비행기 탔으니까 너도 서울로 와. 이렇게 되어서 유니스와 오스틴이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에 린지, 애슐리, 에이바도 타고 있어요. 애슐리가 유니스와 오스틴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난리가 나고, 린지는 애슐리와 오스틴이 싸우는 걸 엿듣다가 버버리가 죽게 된 원인이 애슐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는데, 박 회장의 휴대폰이 오스틴이 가지고 있던 걸 애슐리가 빼앗아 버리고 그걸 린지한테 맡기는데, 린지가 비행기 화장실 변기에다 그걸 버립니다. 버버리가 죽은 거에 대해 복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박 회장 범죄와 관련된 증거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야. 아무튼 휴대폰은 사라졌지만 휴대폰의 데이터 일부를 USB에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박 회장 부하들에게 잡혀가듯이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입니다.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여기서 또 황당한 전개, 유니스가 도망을 칩니다. 도로에 지나가던 트럭에 올라타서 도망치는데 성공해요. 하지만 USB는 오스틴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스틴이 그걸 삼켜버립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박 회장, 김 박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에이바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러면서 겁먹은 상황이에요. 다음날 예약된 시술을 받을 때 무슨 짓을 당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미국에서 박 회장의 부하가 조 씨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조 씨가 횡령을 하다가 들켜서 자살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죄를 조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면서 조 씨는 목숨을 건지고 오히려 박 회장의 부하가 조 씨에게 죽게 됩니다. 그 후 조 씨도 린지를 만나러 서울로 가게 돼요. 오스틴이 상긴 USB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몸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USB가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애슐리가 가져갔다는 게 밝혀지는데, 오스틴이 유니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슐리한테 결별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USB를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박 회장의 범죄를 폭로하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내용도 좀 개연성이 이상해요. 후반부 내용 전체가 너무 전개나 상황들이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뜬금 김 박사가 박 회장을 배신하거든요. 조 씨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박 회장의 부하들에게 잡혀요. 그런데 그 차 안에 김 박사도 타고 있고, 김 박사가 조 씨를 탈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린지와 애슐리 일행들은 병원에 가 있는데 김 박사가 이들도 탈출시키려고 하죠. 이 내용이나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송강호의 연기도 뭔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무튼 김 박사도 자기가 박 회장의 장난감 같은 존재라고, 보통 처음 하는 결혼은 사랑을 위해서 하지만 두 번째 이후의 결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나는 박 회장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데리고 다니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드라마의 주제가 기생충 같은 자본주의 양극화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비프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주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메인 주제예요. 시즌2는 부부든 약혼이든 이미 맺어진 커플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내용인데, 4명의 주인공을 비롯해서 박 회장과 김 박사, 그리고 트로이와 에이바까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커플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선택한 동반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결합과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아무튼 김 박사는 박 회장
회장이 자기를 결국 팽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눈치를 채가지고 박 회장을 배신하고 유니스와 오스틴이 USB로 폭로하려는 걸 도우려는 건데, 그런데 결국 김 박사는 박 회장의 부하에게 죽게 되고요. 주인공들은 탈출해서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추격전이 벌어지지만 결국 다시 잡힙니다. 잡힌 상태에서 두 커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오스틴이 애슐리와 결별한 이유가 유니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슐리가 오스틴의 휴대폰으로 오스틴인 척하면서 유니스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캐내려고 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조씨에게 복수하려다가 버버리를 죽게 만든 일, 그런 일들 때문에 오스틴이 애슐리한테 실망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애슐리는 네가 나한테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의 관계란 게 그런 거다, 이런 걸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러면서 다시 결합하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스틴은 너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일 뿐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슐리가 결국 포기하고 USB를 오스틴에게 돌려줍니다. 오스틴은 USB를 들고 탈출하고 택시를 타고 유니스를 만나러 가는데, 유니스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씨도 린지를 위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며 박 회장과 대화를 하죠. 오스틴이 박 회장에게 USB를 주면서 투항하고 조씨가 모든 죄를 덮어쓰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모두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애슐리는 클럽의 총지배인이 되어 있고 오스틴과 결혼해서 아기도 한 명 낳았어요. 자연 임신은 안 되지만 시험관으로 임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린지는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고요. 8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한 조씨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박 회장이 나오는데 아마 첫 번째 남편의 무덤인 것 같아요. 그 무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렇게 늙었고 후회도 많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 가는 시간, 바뀌는 계절, 이 위대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대사가 나오고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면서 부감숏을 잡는데, 이 작품에 등장한 다양한 커플들의 모습이 함께 나오면서 되게 독특한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을 감싸고 있는 사나운 짐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시련들, 그거는 결국 자연의 섭리라는 거,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한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고, 여러 일을 겪은 끝에 결국 결혼해서 함께 하고 있는 애슐리와 오스틴, 반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된 조씨와 린지, 이런 문제에서 정답은 없는 거죠. 각자의 결말이 좋고 나쁘고도 없는 그냥 인생이고 자연의 섭리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애슐리와 오스틴의 모습이 첫 화에서 조씨와 린지가 등장하는 장면과 수미상관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엔딩 장면도 시계 모양이죠. 8화의 제목도 세상은 늘 이러할 것이니 너희는 그저 따를지어다 예요. 이런 일들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는 거 없이 계속 순환된다는 것, 그 또한 자연의 섭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나 메시지적인 부분이 작품의 내용을 통해 잘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주인공인 두 쌍의 커플의 갈등과 해소의 서사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박 회장의 범죄와 관련해서 너무 판을 혼란스럽게 키워놔가지고, 특히 후반부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개는 그냥 이성진 크리에이터가 되게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스러운 내용과 장면을 찍고 싶어서 만든 전개 같았고요. 두 커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묻혀버린 감이 있죠. 앞에서 제가 시즌2를 보고 당황했다라고 감상을 말했는데, 그보다 훨씬 안 좋게 평가하는 반응도 많을 것 같고요. 시즌1에 비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즌1과 마찬가지로 이성진 크리에이터의 어떤 저돌성, 도전적인 창작의 의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꼈고요. 되게 독특한 연출이 기억에 남는데, 조씨가 트로이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조씨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트로이가 해줄 때 트로이의 모습이 조씨로 바뀌어 있는 그런 연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특정 장면에서 대화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체인지되는 연출, 비행기에서도 애슐리가 승무원이랑 대화하다가 승무원이 애슐리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연출의 의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소통 방식 내지는 그런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순환이라는 주제의 표현 같기도 합니다. 다만 직관적으로 의도가 이해가 되는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비행기 장면은 뭔가 되게 뜬금없어가지고 처음에는 편집 실수인가 싶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주제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 도전적인 창작들, 뭔가 탐구해볼 만한 요소가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로튼토마토 보니까 평론가들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드라마
성난 사람들 시즌2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